안녕하십니까. 우리 쪽집기 예상 문제풀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쭉 우리 내용을 잘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활용 점점 해갖고 28위 작년도 기출문제를 40문제를 짧은 시간 내에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놓은 이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12번 문제까지 살펴봤고 나머지 이제 문제를 13번 문제부터 또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보기로 합시다. 203페이지 우리 쪽집기 예상 문제집 203페이지 13번 문제입니다. 13번. 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이거 매년 나오잖아요. 요 근래 계속 나옵니다. 5년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201조, 202조, 203조를 얘기하죠. 201조가 점유자와 과실수취권, 점유물에서 본권이 없는 점유자가 그 과실을 수취했을 때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 선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죠. 그러면 과실을 취득한 범위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안 생긴다. 하지만 악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과실을 반환해야죠. 그러면 과실을 소비했거나 이랬을 때는 대가를 반환해야 하고, 근데 잘못으로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해야지만 악의점이라도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이 수취하지 못했다는 걸 훼손했을 때는 대가 보상 의무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202조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훼손했을 때 그 책임 범위가 선의면서 자주점이에요. 선의면서 자주점일 때는 현존 이익의 한도 내에서. 그렇지만 선을 할지라도 타주점일 때는 소위 의사 없는 점일 때는 손해의 전부 배상이죠. 악의점유자도 손해의 전부 배상. 그러면 타주점유자, 악의점유자는 배상 범위가 동일하다 하면 맞죠. 그 다음에 203조 비용상환 청구권.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비용상환 청구권은 다 인정되죠. 피리비는 전액을 다 청구하지만 이익비는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상환을 청구하는데 여기서 요즘에 잘 나오는 것은 유익비만큼은 회복자가 법원에 상당한 기간을 허용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유익비만큼은, 피리비가 아닙니다. 유익비만큼은 그랬을 때 이 허용받았을 때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 점유자에게는 유치권 행사가 못 오죠. 원래 비용상환채권에 유치권이 발생하는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 것도 기억해야죠. 아무튼간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기본서를 중심으로서 내용을 잘 또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1번 문제, 13번 문제에 들어갑시다. 틀린 거. 선의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01조 맞았잖아요. 2번 점유자가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침탈된 날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 침탈한 날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죠. 근데 이것도 선의 특정 승계인한테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선의 특정 승계인한테는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 1년. 이 1년이라는 기간은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는 출소기간이다 이러죠. 2번 맞았죠. 3번 점유자가 피리비를 지출한 경우 증가액이 현존하는 경우 하나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피리비는 전액을 다 청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증가액이 하나에 청구하는 건 뭡니까? 유익비죠. 유익비를 지금 잘못 써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3번이네요. 틀린 거. 유익비. 피리비와 유익비가 틀리다는 걸 주의하셔야죠. 그 다음에 4번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방해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예방 또는 손해의 담보 제공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도 맞았죠.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위 의사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소위 의사 없는 타주 점유자가 선의예요. 그래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202조에 나오죠. 그러면은 5번도 맞았죠. 그러면 13번에 틀린 것은 3번이네요. 14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점유권에 기한 손은 본권의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없죠. 208조 2항. 자, 208조 2항을 보면은 점유에 기한 손은 본권의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1번 틀렸죠. 2번 점유자는 소위 의사로서 선우,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거를 주장한다. 자, 이 197조 1항에 나오죠. 1번 맞았죠. 소위 의사로서 점유한 건 자주점유죠. 또 선으로 평원공연하게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그러죠. 여기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무과실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죠.
자, 3번.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계속 점유 추정력이라고 그러죠. 계속 점유 추정력 해갖고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점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8조에 나오죠. 198조.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입증이 됐으면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된다. 4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200조. 점유적법청력, 권리적법청력이라고 하죠. 이것은요, 여러분들 꼭 좀 주의할 것은 동산만 적용된다는 거. 부동산에는 점유적법청력이 적용이 안 되고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러죠. 부동산에는 적용 안 된다는 거. 200조. 점유적법청력을 얘기한다. 4번 맞았죠. 5번. 전세권 임대차,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194조. 간접 점유를 얘기하죠. 점유 매개관계,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 관계를 통해서 타인한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을 직접 점유자로 하게 하는 설정자, 임대인이 간접 점유자죠. 지상권 설정자나 전세권 설정자, 임대인을 간접 점유자라고 하죠. 이 간접 점유자는 물건을 사실상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점유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도 있죠. 그 대신 자력구제권은 없다 그러죠. 아무튼간 5번 맞았죠. 그러면 14번에 틀린 것은 1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네요. 15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자, 지상권은요, 부종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상 건물이 멸실됐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하고 설정 계약 당시에 아직 지상 건물이 종류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상권은 성립이 돼요. 성립이 되고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계속 존속한다는 거. 그 다음에 지상권과 지상 건물은 소유자가 따로따로 있을 수 있죠. 권리자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어요. 이거 지상권의 부종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간 1번 맞았죠.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은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보장되죠. 왜? 강행 규정이니까.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면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그러면 2번도 맞았죠. 3번.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이게 구분지상권이라고 그러죠. 지상, 지하 어느 한 층만 구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 이 구분지상권. 이 구분지상권에서요. 두 가지 주의하세요. 수목을 소유 목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 안 되고. 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 소유자와 설정 계약만 맺으면 안 되고 기존 제한물권자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기존 제한물권자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걸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은 3번도 맞았고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지류 연체 이유로 지상권을 소멸을 청구하려고 그래요. 지류 연체. 그러면 288조를 보면은 이 지류 연체 이유로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려면은 이 설정자는 저당권자한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상권이 소멸한다 그러죠. 그러면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은 즉시 효력이 생긴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소멸하지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게 틀렸죠. 288조에 나옵니다.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5번. 지상권의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자, 우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지상권자에게 283조. 지상물 매수청권. 자, 지상 건물이 현존해요. 지상 기간은 끝났는데. 그러면 지상권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는데 이걸 거절하는 경우 있잖아요. 설정자가. 그랬을 때는 이 건물 사가시오라는 지상물 매수청권이 생긴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지상권에서 지상물 매수청권은 지상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설정자에게도 있다는 거. 285조에 나오죠. 지상권자도 지상물 매수청권, 설정자도 있는데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청권을 행사했을 때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또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청권은 2년 이상 지류가 연체돼서 소멸되는 경우 있잖아요. 지상권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소멸되는 경우 있죠. 그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다라는 거. 이런 것 좀 주의하시라는 거. 자, 아무튼간 그다음에 지금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지상권 설정자가 이렇게 매수 청구했을 때 285조죠. 그러니까 5번 맞았잖아요. 285조에 지상권자에게도 있고 설정자에게도 있는데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나는 거절하지 못한다. 5번 맞았죠? 그러면 15번에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4번만이 틀렸어요.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16번.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속에 의한 비상속인 의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193조. 자, 상속인에게 소유권만 승계되는 게 아니죠. 점유권도 승계됩니다. 점유권도 이전됩니다. 그러면 1번 맞았죠? 2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인 없이 말소됐어요. 불법 말소됐어요. 그래도 권리는 존속한다고 그랬어요.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말소 회복 등기 청구가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죠.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 당시 등기 명의를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 청구 대상이라는 거. 이것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튼간 불법 말소가 됐을 때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은 물권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번 맞았잖아요.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는 건물을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에 건물이 완성된 이상 등기는 모유라고 할 수 없다. 맞았죠. 실체 관계가 맞으니까. 그다음에 사실관계가 맞잖아요.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하죠. 4번. 부동산 공유자 1위는 공유물에 대해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을 맞춰진 제3자의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를 말소 구할 수는 없다. 자, 여러분들 이 제3자 원인무효 등기는요.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1인이라 할지라도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다만 공유자 중에 1인이 아무런 원인 없이 전부 등기가 됐을 때는 그 공유 지분만큼은 유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가 전부 말소 등기 청구를 못 하죠. 그렇지만 제3자가 원인 없이 전부가 등기가 됐을 때는 전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틀렸네요. 4번이. 5번.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취득시효라는 것은 법률상 권리자가 아닌데 사실상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점유하면서. 그러면 그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승격화시켜주는 제도다 그러죠. 등기할 수 있는 길을 줘서 등기를 하게 됨으로써 법률상 권리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점유부 취득시효라고 그러잖아요. 아무튼간 사실 상태의 점유와 등기 명의자로 하는 점유와는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부 취득시효에서 그 점유는 등기 명의자가 하는 점유와는 상태가 틀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등기 명의자의 점유는 소유자로서 점유하는 거고 점유부 취득시효의 점유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유하는 상태가 틀리는 상태라는 거. 그러면은 5번 맞은 거죠. 5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했어. 등기를 한 자가 점유했어요. 그거와 그런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점유부 취득시효 기초하는 점유와는 서로 틀리다는 거. 등기 명의자의 점유와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견하게 20년 동안 점유하는 점유부 취득시효 점유하는 상태가 틀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5번 맞았습니다. 17번. 자, 17번 공유관계. 공유관계는 꼭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한 문제 나오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다 보니까 권리관계가 복잡화되니까 이거 좀 잘 정리해내야 합니다. 판례도 많고 여러 가지 내용도 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중심으로 틈틈이 정리를 판례 중심으로 해놓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틀린 것은 갑은 5분의 3이죠. 그럼 5분의 3이면 과반수잖아요. 과반수. 을은 5분의 2의 지분을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틀린 거. 1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했어요. 그러면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자는 제3자에게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잖아요.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그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죠. 그러면 병은 적법한 임차권이기 때문에 이 을은 병한테 방해 배제, 반환 청구 못 하죠. 을은 병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유효한 병은 임차권이기 때문에 과반수를 지분을 가진 자가 임대차였기 때문에 1번 맞았어요. 2번 갑이 의뢰 협의 없이 엑소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의뢰 협의 없이 임대했어요. 병은 의뢰 지분에 상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렇죠. 우리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지 이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을이라는 소수 지분권자한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어요. 갑한테 차임을 줬을 때 을은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해요. 을은 갑한테. 그렇지만 병한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의무 없다라는 거 2번 맞았죠.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엑소토지를 병에게 임대했어요. 을이 임대했어요. 그러면 이 과반수 미만자가 임대했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적법한 임대차 계약이 아니죠. 갑은 병한테 인도 청구할 수 있죠. 과반수를 가진 자가 임대한 것과 소수 지분권자가 임대한 것은 틀리죠. 소수 지분권자는 임대할 권리가 없죠. 과반수 동의 없이는 사용 수익을 못 얻는 거니까. 그래서 3번 맞았고 4번 을이 갑의 협의 없이 엑스토지의 5분의 1을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우리 소수 지분권자는요. 한 뼘이라도 사용하려면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반수 동의 없이는 한 뼘도 사용을 못해요. 자기 지분권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나왔은 게 틀렸죠.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 4번 틀렸고 5번 갑이 엑스토지의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마쳤어요. 갑이 을의 동의 없이 팔았어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우리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까요? 갑이 지금 5분의 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5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를 공유 토지죠. 갑이 이 토지를 전부 다 병한테 매매했어요. 병한테 단독으로 을의 동의 없이. 그래도 매매계약은 유효하죠. 유효하고 전부 등기가 넘어갔다고 봅시다. 전부 등기가 넘어갔을 때 이 매도인의 지분 범위에서만 유효하죠. 매도인의 지분 범위에서는 유효한 등기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자기의 동의 없이 이 토지의 등기가 전부가 병한테 넘어갔더라도 을은 전부 말소 등기 청구는 못 하죠. 지분에 관해서 지분만의 말소 등기 청구는 할 수 있죠. 그러지만은 전부 말소 등기 청구권은 없다라는 거. 왜? 이 매도인의 지분은 유의하니까. 병은 취득하니까. 그러면 병은 만약에 전부 취득할 줄 알고 샀는데 이 5분의 3밖에 지분을 취득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은 갑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572조.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 매도인 것이 아니란 얘기죠. 5분의 2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 것이죠. 타인 소유 담보 책임이 적용되죠. 권리 일부가 타인 소유 담보 책임이기 때문에 선의병은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선의병은 대금 감액 5분의 3이라도 취득하고자 원할 때는 대금 감액 청구권이 생기죠. 그렇지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악의의 병은 대금 감액 청구권만 생기죠. 해제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 생기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아무튼간 이런 내용까지도 다 알아놓으시면 좋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에 5번 지문 다시 읽어보면은 갑이 엑소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병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맞춰졌어요. 그래도 매도인은 전부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 매수인은 매도인의 지분 범위에서만 유의하다 그랬죠. 갑의 지분 범위에서 등기는 유의하다. 맞았지 않습니까? 17번에 답은 4번이죠. 18번.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의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이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을 철거 등 약정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있잖아요. 자, 우리 그림을 그려볼까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예요. 동일 소유에서 건물만 을한테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건물만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건물의 이 매수인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법정시장권이 생기는 거죠. 이자에게는 등기 없이도 법정시장권이 발생하죠. 지상권 등기 없이 발생하죠. 지상권 등기 없이. 그래도 법정시장권은 인정되죠. 자, 근데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했어요. 병한테 다시 건물을 팔고 지상권 양도 특약을 맺는 경우 있잖아요. 지상권 양도 특약을 맺었어요. 근데 지상권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의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 해서 이자에게 법정시장권이 승계된 건 아니죠. 법정시장권이 승계되려면 지상권의 이전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의 양수인은 아직 법정지상권자라고 볼 수 없죠. 법정시장권이 없는데 두 번째, 그러면 전소유자, 을에게는 여전히 법정시장권이 존속하죠. 을에게는 여전히 법정시장권이 존속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 있냐? 건물을 철거 청구나 또는 명도 청구 못 하죠. 왜?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가 있는 자죠. 그래서 을의 법정시장권을 을을 대의하여 지상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등기 청구가 생긴다. 자, 대의 행사에서 을을 대의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자에게 토지의 사용료 청구는 가능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인정되죠. 사용료 청구는. 만약에 이자가 건물을 경락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경락인에게는요, 등기 없이도 지상권 취득하죠. 지상권 취득한다는 거. 그렇죠.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강조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그걸 나온 거죠. 자, 풀어볼까요 한번. 자, 이렇게 틀린 것은 을의 관습법상의 법정시장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여기 관습법상의 법정시장권은 등기 없이도 취득하죠. 2번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한테 토지 사용료에 해당되는 사용료 청구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2번도 맞고. 갑은 정에게 토지를 양도했어요. 정한테 토지를 양도했더라도 정한테 토지를 매매했죠. 그래도 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토지가 넘어갔더라도 지상권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죠. 법정지상권은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자, 정한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3번이 틀렸네요. 등기 없이도 지상권이 발생하고 등기 없이도 토지의 특정 승계인한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틀렸고. 4번 갑이 병에 대한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여기죠. 건물의 철거 청구나 토지 인도 청구는 신의 성질에 반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허용되지 않는다. 4번 맞고. 만약 병이 경매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여기 나오죠. 건물의 경락인이에요. 등기 없이도 지상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등기 없이도 취득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나 병은 등기 없이도 법정시장권을 취득한다. 맞았죠. 그러면 18번에 틀린 것은 3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네요. 자, 19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부합. 자, 우리 256조를 떠올리면서 256조와 257조 이 두 가지를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죠. 자, 부합. 자, 기억반.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합시킨 물건은 지상권자 소유가 된다. 자, 맞았네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토지에 부합시켰어요. 지상권자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토지 부합물이 아니라 지상권자 것이다 그러죠. 자, 기억번 맞았고. 이건 뭐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에게 토지를 경작한 성숙한 배추. 자, 농작물은 정당한 권한이 있건 없건 언제나 경작자 거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재배자 것이라는 거.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네음번도 맞았고. 디귿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지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자, 우리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나무는 토지 소유자 것이죠. 토지에 부합되는 거죠. 무단으로 심었으니까. 그래서 디귿번도 맞았네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 네, 1번. 건물의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중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요. 그러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 거죠.
부합물이 안 되려면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이런다면은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 소유에 속한다. 틀렸죠. 임대인 것으로 넘어가죠. 네 1번 하나 틀렸네요. 그럼 맞은 것은 답이 3번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 20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은 저당권으로 객체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부동산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만 우리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노래 불렀잖아요. 지상권도 저당권으로 객체가 될 수 있다. 1번 맞았죠. 저당권은 그 담보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틀렸죠. 저당권만 양도가 안 돼요. 채권과 함께 양도해야 해요. 채권과 함께 양도해야지 저당권만은 분리 양도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2번 틀렸죠. 한번 저당권을 담보한 채권이 시완성으로 소멸했어요. 그러면 저당권도 소멸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주의할 것이 있어요. 저당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이 소비대차 계약으로 맺은 그 금전 채권 소멸시효가 진행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죠. 저당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하세요. 아무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도 소멸하죠. 그러면 3번 맞았죠. 4번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자, 부합물이나 종물에 효력이 미치죠. 물론 미치지 않기로 특약을 맺으면 미치지 않죠. 의무규정이라고 했죠.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5번 저당무로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이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무로 경매대가에서 우선 생활을 받을 수 있다. 367조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죠. 제3취득자가 들어갔던 필요비 이익비는 경락대금에서 저당권무자도 우선해서 상환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367조죠. 그러면 5번도 맞았죠. 20번의 답은 2번이네요. 너무나 쉽죠.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 예상 문제에서 풀어봤던 내용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29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상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면은 여러분들이 29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1번. 상인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접지의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 이물을 제거할 수 있다. 뿌리는 이물 제거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가지는 원칙이 제거 청구죠. 나무 소유자한테 이것 좀 잘라주세요. 이게 원칙이지만 잘라주지 않을 때 이물 제거죠. 가지는 원칙은 제거 청구, 잘라주지 않을 때 이물 제거. 하지만 뿌리는 제거 청구할 필요 없이 이물 제거다 그럽니다. 그러면 1번 맞았죠. 2번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통행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 오케이. 개설 비용, 유지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하죠. 219조. 그래서 2번 정확히 맞았죠. 3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통행을 방해되는 담장 등이 설치됐어요. 그러면 이거 제거 청구할 수 있죠. 거꾸로 얘기하면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죠. 설치된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정확히 맞았네요. 한 번 맞고. 4번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와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 이유로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경계표, 담, 국어 또는 구분 건물에서 공용 부분은 법률 규정상 분할이 금지됩니다. 그건 공유관계인데 분할이 금지되는 공유물이라는 거 법률 규정상. 그러면 4번도 맞았죠. 5번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건물이 완공됐다든가 착공된 지 1년 이상이 지났을 때는 철거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242조에 나오죠. 그러면 5번이 틀렸네요. 5번이 242조 2항을 읽어보면 건물이 완공됐거나 또는 착공된 지 1년 이상이 지나면 철거 청구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자, 207페이지 22번 문제 볼까요? 유치권은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자, 포기. 유치권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유치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써줬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포기 효력은 채무자 곧 그 유치물의 소유자한테도 포기 효력이 생긴다는 거. 그러면 포기를 한 상대방 이유 사람에게도 유치권을 소멸한다는 거.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고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죠. 27일 시험 문제 나왔었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는 거.
포기할 수 있죠. 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하죠. 점유를 상실하면 쫓아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은 소멸했기 때문에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없다고 그랬죠. 자, 목적물의 전부 멸실하면 유치권 소멸하죠. 그러면 다른 변형 가치물이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변형 가치물의 물상대의성이 없습니다. 유치권은 소멸한 거죠. 피담보 채권은 소멸.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소멸하는 거고, 소유자의 목적물의 양도 누구한테 넘어가더라도 유치권은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매매가 됐더라도 유치 목적물이 매매가 됐더라도 소유자가 넘어갔더라도 새로운 소유자한테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건 소멸사유가 아니죠. 5번은 소멸사유고 나머지는 다 소멸사유죠. 23번.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 자, 이거 강조했잖아요.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는 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라는 거. 그러면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2번이네요. 매수인의 경락인의 매수대금 완납한 때. 너무나 쉽잖아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의 그 확정 시기는 경락대금 완납 시. 그러면 답이 2번이네요. 24번. 갑은 을과 계약에 따라서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수리를 공사를 완료했지만 을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 자, 이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분할 가능한 다수 물건이라 할지라도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전부의 유치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 그걸 아냐 모르냐는 문제의 핵심이죠. 그러면 자, 101호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피담보 채권은 101호 수선대금 채권뿐만 아니라 202호 대금 채권에도 전부 변제 시까지 계속 유치권의 효력은 미치는 거죠.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하죠. 그걸 아냐 모르냐는 포인트 문제죠. 옳은 것은 1번 갑의 유치권은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 공사대금 채권의 피담보 채권 하에서 성립한다. 오케이, 정확합니다. 1번. 2번 갑의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점유하고 있는 201호가 유치권이 성립된 거니까 그것만 경매를 부취한다고 보야죠. 그러면 202호는 아직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채권에도 변제받을 때까지 201호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202호에 대해서 경매 신청권은 있다고 볼 수 없죠. 그러면 2번 틀렸고 1번은 맞았고 3번. 갑은 201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죠. 매각대금에서 201호 경락대 절차에서 매각대금은 우선 면제권이 있다. 틀렸죠. 여러분들 유치권에는요. 경공매에서 우선 면제권 없어요. 사실상 우선 면제권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지. 우선 면제권이 경공매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권 없고 다만 경락인한테 인도를 거절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죠. 지금 1번은 맞았고 2번, 3번이 계속 틀렸네요. 4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어요. 승낙 없이 임대했을 때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죠.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고. 5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승낙 없이 임대했을 때 이 임차인은 이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죠. 그 건물의 소유자한테는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죠. 주장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5번도 틀렸고. 자,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다시 얘기하면 분할 가능한 여러 개의 물건이라도 그 여러 개의 물건에도 불가분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공사대금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어느 목적물 하나만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은 전부에 대해서 성립된 거라는 거. 전부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만 변제받았더라도 전부 그 목적물을 계속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공사대금 채권 전액에 대해서 그 일부만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은 성립됐다라는 것을 아냐 모르냐. 자, 1번이 맞았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25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계약의 성립, 우리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성립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해야 한다. 정확합니다. 1번 맞았죠.
2번 아파트 분양 광고는 이건 청약후 유인이라고 그랬죠. 청약후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2번도 맞았죠. 3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상호 교차하는 거. 이걸 교차 청약이라고 하죠.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교차되는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했을 때 성립한다. 틀렸죠.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청약은 도달주의입니다.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3번이 틀렸네요.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 승낙한 때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본다. 맞았네요.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러죠.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유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본다라고 청약을 표시를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구속당하지 않는다. 승낙자는 언제나 낙도 자유를 갖는다 그러죠. 그러면 이달 말까지 승낙이 없으면 확답이 없으면 승낙한 걸로 간주한다라고 청약을 했더라도 이달 말이 지났는데 확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승낙의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승낙자는 언제나 자유롭다라는 거. 언제나 자유롭다. 승낙자는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25번에 틀린 것은 3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26번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해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자, 동의 없이 양도했어요. 임차권은 양도 전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동의 없이 무단 양도 전대가 됐을 때 이 임대인은 의무 위반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해지하지 않고 차임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차임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수인이나 전차인한테 불법점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양도계약이나 무단양도, 무단전대차 계약도 유효하다고 그랬죠. 유효하다는 거. 자, 틀린 것은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 그렇죠. 임차인은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죠. 1번 맞고. 을과 병 사이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다. 말도 안 되죠.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했더라도 양도계약은 유효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2번 틀렸죠. 한번 갑이 을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이 사용을 않더라도요. 여전히 차임 청구할 수 있죠. 해지하지 않는 한 차임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 만약 병이 을의 배우자이고 X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이건 임대인의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죠. 임대인의 배신행위가 아니면 무단양도 이유로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해지할 수 없어요. 임대인은. 이런 임대인이 해지할 수 없다. 4번 맞았죠. 임대인의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5번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이미 발생한 을의 연체 차임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자, 연체 차임 채무는 동의를 얻어서 양도했더라도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승계가 안 됩니다. 차임이 연체된 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았죠. 26번에 틀린 것은 2번이네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쉽게 맞출 수 있지 않냐. 정수만 바짝 차리면 좋은 점수 나온다 볼 수 있죠. 자, 27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거 꼭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틀린 거. 1번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수익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취소권, 해제권 없다고 그랬어요. 원상 회복 청구권도 없어요. 수익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염두에 두야죠.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 회복 청구권은 없다. 맞았네요. 1번 맞았고. 2번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수익의 의사표시는 낙약자한테 해야 한다고 그렇죠. 낙약자한테 수익의 의사표시를 행사한 경우에는 채권이 수익자에게 확정되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낙약자한테 빨리 이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그러면 낙약자가 채무불이행 사유가 생기면 수익자는 해제는 못하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낙약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 이걸 보상관계라고 그러죠. 보상관계는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낙약자는 보상관계에 생긴 무효 취소 해제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항변을 가지고 수익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있다 이래야죠. 그러면 3번이 틀렸네요. 3번. 4번.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이 체결된 병정적 채무인수. 병정적 채무인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자, 이 볼 수 있다. 4번 맞았죠.
5번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기해서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것. 채무를 면제하는 것도 제3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낙약자한테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면제시키려 했으니까 수익이 발생한 거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준하에 의뢰하다 그러죠.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의하다. 정확히 맞았네요. 5번. 27번에 틀린 것은 3번이죠. 3번. 나머지는 다 맞았죠. 28번. 부동산 매매 계약의 수량 지정 매매인데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해요. 이게 수량 부족에 관한 담보 책임이죠. 계약 면적이. 이럴 때는 계약 체결상하고 과실 책임은 적용 안 되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수량이 부족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권이나 아니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안날부터 1년 이내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자, 틀린 것은 선후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할 수 없다? 있죠. 그러면 1번 틀렸고 2번 악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청구할 수 없다. 악의 매수인한테는 적용 안 됩니다. 담보 책임이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맞았죠. 한번 담보 책임에 관한 권리 행사 기간은 매수인이 안날부터 1년, 안날부터 1년 맞았죠? 4번 미달 부분이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하고 과실 책임에 대한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이건 일부 불능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하고 과실 책임이 적용 안 돼요.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화됐을 때만 계약 체결상하고 과실 책임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았죠. 5번 잔존한 부분만이면은 매수인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선후 매수인은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죠. 그러면 28번에 틀린 것은 1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네요. 29번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정 틀린 거. 자, 우리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가 벌써 2문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1문제 내지 2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라는 거. 자, 건축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법적 제한을 받아요. 법령상 제한이 있어요. 건축허가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건 물건의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성립 당시를 기점으로 판단해야죠. 이건 경매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물건의 하자는 경매에서는 적용 안 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경매평가에서 물건의 하자가 다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못하죠. 자, 법적 제한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오케이.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1번 맞았죠. 2번 하자 담보 책임을 발생하는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권은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이죠. 권리 하자에서는 1년이고 물건의 하자는 안날부터 6개월이죠. 6개월. 이것은 안날부터 6개월 제척기간이죠. 하자담보 책임이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소멸시효 대상. 자, 그 다음에 4번 매도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자, 감경 면책 특약은 유효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매수인이 악의의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고지하지 않고 알면서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고 이 면책 특약을 맺는 건 신의 성실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그랬죠. 584조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런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담보 책임을 면책하는 특약을 맺은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오케이. 584조. 4번 맞았죠. 5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매도인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하자의 발생 및 확대,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래야죠.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매수인이 어느 정도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감경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30번. 계약의 유형에 관한 옳은 것은 계약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 요물 계약이다. 말도 안 되죠. 유상 계약이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낙성 계약이죠. 요물 계약 아니죠. 요물 계약은 뭐가 있습니까? 자, 현상 광고, 계약금 계약, 대물 변제 계약, 임대 보증금 계약. 이 네 가지를 요물 계약이라고 그래요. 현상 광고, 계약금 계약, 임대 보증금 계약, 대물 변제 계약.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죠. 중개 계약은 전형 계약이다. 아니죠. 중개 계약은 비전형 계약이죠. 우리 그래서 전형 계약이다 나왔으니까 2번 틀렸고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우리 15가지 계약을 전형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교환 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교환 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 아니라 일시적 계약이죠. 또 유상이죠. 교환 계약은. 이거 틀렸죠. 유상 일시적 계약이다 이래야죠. 증여 계약은 편무 유상 계약이다. 편무 계약이라는 거 맞는데 무상이죠. 증여는.
유상계약이 아니라 무상이죠. 그러면 1번이 4번까지 다 틀렸고 임대차 계약은 쌍무 유상계약이다. 오케이. 5번이 맞았네요. 답은 5번이네요. 31번.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 소유 Y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의 차익을 발생한 보증금의 지급을 가름하여 Y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인수 약정하였다.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보증금 지급을 채권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을 인수하면서 보증금 지급을 약정할 수 있는 거죠. 옳은 것은 교환계약의 체결 후에 가부 귀책 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위험무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죠.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멸실됐을 때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그러죠. 그러면 1번 틀렸죠. 이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이 적용됩니다. 2번 갑이 보증금을 제외한 X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의무를 한 것이다. 자, 을에게 이전되면 계약상 의무를 한 것이죠. 보증금을 제외한. 그러면 맞은 것이 2번이네요. 한번 갑과 을은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특약이 없는 한 하자 담보 책임을 목적물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하죠. 이건 유상계약이니까 담보 책임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3번 틀렸죠. 2번은 맞고 3번 틀렸고요. 4번. 갑이 비담보 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을이 그 비담보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을은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이거 이 비담보 채무를 변제했으면은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 저당권이 실행할 염려가 있어서 그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나왔으니 틀렸죠. 저당권은 이 뭡니까? 지금 갑이 피담보 채무를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염려가 있어서 을이 채무를 변제했어요. 이 채무를 인수했으면 갑이 갚아야 하는데 을이 변제했으면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자, 을이 시가보다도 조금 높은 가격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5번에. 높은 가격으로 시가라고 고지했어요. 이건 사기 아니라고 그랬죠. 자,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틀렸죠. 이것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거라고 그랬죠. 사기에 해당 안 된다는 거. 그럼 맞은 것은 31번에 맞은 것은 2번이고 나머지는 틀렸네요. 32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계약금 계약이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1번. 계약금을 포기에 의한 계약의 해지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금 계약에서는 원상 회복 청구권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1번 맞았죠. 계약금 계약은 계약의 부서에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죠. 3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특약이 있을 때 위약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죠. 이건 의무규정이잖아요. 5번. 매매계약 시에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취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취급하기로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실제 받은 금액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면 해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죠. 약정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거 5번이 틀렸습니다. 33번. 이행지체에 인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행체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기간이 약정이 없는 체고나 체고기간 상당한 기간보다 더 짧은 체고라 할지라도 체고 효력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1번 맞았죠. 2번.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551조 2번도 맞았죠. 한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체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기행위는 그 기간까지 이행을 못 받으면 그 후로 이행받아봤자 소용없는 거. 그러면 체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죠. 3번 맞고. 4번.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 1인이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전원이 행사해야죠.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는 전원한테 행사해야 한다. 547조 1항의 행사 불가분성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4번 틀렸고. 5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 해제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 이거 계약 해제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행 제공했음에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이행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해제실 기준으로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상대방 이행을 제공할 수 있는 건가 없는가는 해제실 기준으로. 그러면 상대방 이행을 할 수 없단다면은 최고 없이 이행 불능이라면은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해제실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았습니다. 그러면 4번이 틀렸어요. 행사 불가분성이다 해서 여러 당사자가 해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원이 행사해야 하고 상대방 여러 명일 때는 전원한테 행사해야 한다 그럽니다. 34번. 자, 우리 조금 많더라도 나머지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다 나머지 정리하기로 합시다. 34번. 매매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매매 일방 예약은 물권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죠. 그러면 물권 계약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고. 2번.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의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오케이. 일방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인 행사로서 본 계약의 매매 계약의 효력이 생기죠. 2번이 맞았네요. 3번.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 법원 이 제적 기간은 법원의 직권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3번 틀렸죠. 2번은 맞고 3번 틀렸고 4번. 매매 이약이 성립한 후에 상대방이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의 전부를 멸실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전부 멸실해서 이행불능이 되면 완결권을 소멸하는 거죠. 불능이 됐으니까.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죠. 예약이 성립한 날부터 10년. 제척기간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이죠. 그러면 5번도 틀렸고 맞은 것은 2번밖에 없네요. 35번. 갑이 2017년 2월 10일 을 소유 상가 X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6억 원을 임차하여 상가 건물의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였다. 틀린 것은 보증금 6억 원. 자, 1번. 갑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면 전체 임대차 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한가 임대차 계약법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거. 2번.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6개월로 정했더라도 이 임차인은 그 기간을 주장할 수 있죠. 1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번도 맞고 3번. 갑이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서 갱신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자, 여러분들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여기에서 지금 갑과 을이 갑이 을 소유 상가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을이 임대인이잖아요. 근데 왜 6개월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냐? 자, 6억 원이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는 적용되는데 작년도에는 이 상가 건물의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존속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2번이. 3번. 계약갱신 요구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본다. 3번도 맞고 1, 2, 3번 다 맞았죠. 4번. 임대차가 종료 후 보증금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갑은 X건물의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있죠. 우리 임차권 등기 신청할 수 없다. 6억 원이 넘었어요. 이 법이 적용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건 이 법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이 적용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다. 4번도 맞았네요. 좀 여러분들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읽어야겠네요. 5번. X건물의 경매를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보다도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6억 원이니까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보증금 우선 면제권도 없죠. 그럼 받을 수 있다 나왔으니까 5번 틀렸죠. 틀린 것은 5번이네요. 36번. 갑은 을의 저당권을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임차하여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거주하고 있어요. 이후에 정의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무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옳은 것은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경매가 되면은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죠. 경매가 되면은. 그다음에 무가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한다. 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죠. 저당권 승계되는 게 아니죠. 저당권이 먼저 설정돼 있고 임차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이 임차권은 후순위, 저당권보다도 후순위이기 때문에 소멸하죠. 소멸한다는 거. 그래서 2번은 틀렸고 1번은 맞고. 3번. 갑이 적법하게 배당을 요구하면은 을보다 더
보증금 2억 원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틀렸죠. 저당권보다도 확정일자를 나중에 했기 때문에 후순위죠. 후순위.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갑이 무로부터 보증금을 전부를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경락인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저당권이 선수이니까. 정이 갑보다도 매각 대금에서 우선 면제를 받는다. 정은 주택을 저당권을 그 후로 저당권을 취득했잖아요. 우선 면제권이 임차인보다도 우선 면제권이 없죠. 후순위 저당권이니까 선순위 저당권이 먼저 돼 있고 후순위 임차권 그 다음에 저당권인데 정의 저당권은 임차권보다도 후순위이기 때문에 우선 면제권 없다는 거. 그럼 맞은 것은 1번만 맞았네요. 나머지는 틀렸죠. 37번 갑은 조세보탈 강제집행 면탈 등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 을과 명신탁 약정이 있어요. 배우자 을과 명신탁 약정은 유효하다고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다. 틀린 것은 을은 갑에 대해서 X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을은 X토지 소유권을 갑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맞았죠. 갑에 대해서 을이 X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죠. 우리 명신탁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신탁자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어요. 그러면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는 없다. 자기 소유 매매죠.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자기 소유물로 매매에 해당된다는 거. 그러면 2번도 맞았죠. 정이 X 토지를 불법 점유한 경우 갑은 직접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직접이라는 말이 틀렸죠. 자, 대의적 관계에서는 수탁자 것이니까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의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죠. 대의 행사해야지 직접 행사는 못 한다는 거. 그러면 3번이 틀렸네요. 4번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병이 을의 갑에 대한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그러면 적극 가담했으면 병은 반사의 질서로 무효죠. 병의 등기가 무효니까 병은 취득하지 못하죠. 반사의 질서로. 5번 병이 을과 매매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선의든 악의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인데 적극적 가담했으면 반사의 질서로 무효죠. 자, 여러분들 세 문제 남았습니다. 자, 38번 문제를 들어가 봅시다. 우리 교재 214페이지 38번. 38, 39, 40번 세 문제 남았죠. 자, 38번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X토지 시가 1억 원의 가등기를 마친 다음에 병이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했다. 옳은 거. 자, 가등기 담보권이 선순위고 후순위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죠. 후순위 저당권. 가등기 담보에 관한 문제죠. 옳은 것은 을이 채무 변제 의무와 갑의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자, 틀렸죠. 채무 변제가 선행입니다. 우리 모든 담보권에 대해서는요. 돈을 갚는 것이 선행이지 너 이거 말소해 줄 때까지 나 돈 못 갚어.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돈을 먼저 갚고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행관계에 있다. 1번 틀렸죠. 2번 갑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마치면 본등기는 무효이다. 자, 청산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본등기를 해야죠.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그러면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본등기가 됐어요. 본등기는 무효죠. 그러면 2번은 맞았네요. 무효라고 나왔으니까 3번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는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후순위 권리자한테 대항할 수 없죠. 후순위 권리자한테 이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청산금을 처분했을 때는 후순위 권리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병이 경매 청산기간 지나면은 그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엑소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네요. 후순위 저당권자는요.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청산기간 내에 하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근데 청산기간이 지났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못 붙입니다. 4번 틀렸죠. 5번 갑이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X토지 소유권을 정의 취득한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경매가 되면은요. 누가 경매가 됐다 상관없어요. 가등기 담보권은 다 소멸합니다. 경매가 되면은 다 소멸한다. 그러면 5번도 틀렸고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2번만이 맞았네요. 39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의결권을 의결권 후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거. 자, 5분의 4의 결의가 있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재건축 결의와 이 일부 멸실했을 때 공용모분의 일부 멸실했을 때 복구 비용이 2분의 1을 초과할 때
재건축 결과 일부 멸실됐을 때 복구 비용이 2분의 1을 초과할 때는 5분의 4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39번 1번 나와버렸네요.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 너무나 쉽죠? 그러면 나머지는 2번 변경 청구나 3번 경매 청구, 4번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5번 사용 금지 청구. 이거 나머지는 다 4분의 3입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죠. 1번만이 5분의 4죠. 40번 마지막 문제네요. 선순위 담보권이 없이 등이 없이 주택의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여러분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문제 나왔잖아요. 지금 2문제째죠. 선순위 담보권 없이 주택 임차권의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춰놨다는 얘기죠. 자, 임차인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그렇죠.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죠. 임차권은 1번 맞고, 임차권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 환가금에도 미친다. 토지의 경락대금에서도 임차권 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그랬죠. 한번 임차권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자, 임대인은 이 2년 이내에 나가라고 못 오죠. 그렇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통고기간이 3개월이 지나면 임차권은 소멸하죠.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그러면 3번 맞았죠.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 4번 임차권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경매 절차에 의해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그랬죠.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러면 혼동으로 임차권은 소멸해요. 보증금을 안고 경락받은 거니까 이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렸죠. 그걸 낙찰을 받았으니까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4번이 틀렸네요. 5번 임차권은 보증금 반환 채권에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종전의 소유자 양도인은 가압류 채무가 면제된다 그렇죠.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거니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이 양수인한테 청구할 때 있듯이 가압류 채권의 채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거. 그래서 제3채무자의 지위가 승계된다 그러죠. 그러면 가압류 채무를 양수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맞았죠. 양도인한테는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지금 40번 문제에서 틀린 것은 4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죠.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 작년도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잖아요. 28일 기출문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좀 깊게 예상 문제를 잘 소화시키면은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쉽게 답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29위 기출문제도 우리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또 내용을 반복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실력이 돼서 합격증을 안겨드리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에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